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우주산업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주산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우주산업이 테마성이 아니라 산업으로 이제 발전한다라는 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왜 우주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성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저는 인공위성 시장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공위성 시장 중에서도 통신위성과 그리고 관측위성에 대해서 좀 더 인덱스 있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우주산업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우주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50년 전 미국과 소련의 우주 탐사 경쟁은 이제 냉전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체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우주산업에 투자를 하고 달에 간다거나 인공위성을 쏜다거나 이러한 경쟁이 벌어졌었는데요. 현재 우주 탐사는 이제 더 이상 체제 경쟁이 아니라 바로 그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주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우주여행, 그리고 자원탐사, 그리고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우주여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블루 오리진에서 첫 민간 우주여행 상품을 7월 20일, 올해 7월 20일에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데, 이제 우주여행이 이제 일상화가 될 같은 경우에는, 일상화가 된다면 이제 누구나든지 우주여행을 탐사의 대상이 아닌 여행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탐사입니다. 사실 지구의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우주로 범위를 확대를 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희소 자원을 탐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달인데요. 비교적 가까운 달의 표면에는 헬륨3라는 희소 자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달에 매장된 헬륨3가 약 100만 톤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헬륨3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냐면 헬륨3 약 1g에 석탄으로 약 1400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 톤의 양이 어느 정도냐, 바로 지금 한 70억 인구가 향후 1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 탐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헬륨3를 인류가 확보하는 날에는 이제 향후 1만 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탐사 다음은 이제 인공위성 산업인데, 사실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죠. 인공위성. 인공위성이란 이제 지구 궤도를 도는 이제 인공적인 위성을 말하는 건데, 지구 주변을 돌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뭐 휴대폰 전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혹은 텔레비전과 같은 통신 역할을 하는 통신위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을 하는 관측의 역할을 하는 관측위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또 GPS, 저희가 쓰는 GPS 같은 경우에도 항법 위성의 역할로서 인공위성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굉장히 경제성을 나타내면서 최근에는 이런 경제적 목적을 통해서 우주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성이 뛰어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우주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과 비용입니다. 먼저 기술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주산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선 저희가 우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구라고 보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보다 지표면이죠. 지표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주가 정확하게 어디부터가 우주냐면 저희가 고도 100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은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데 고도 100km 이상을 저희가 우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 우주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주로 가야 되는데, 이 우주로 가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중력을 이겨내는 속도가 바로 제1 우주 속도,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최소 초당 7.9km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초간의 약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총알은 굉장히 작고 무게가 가벼운데 인공위성이라든지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물체가 이제 고도 100km 이상을 초속 7.9km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우주로 가기 위해서 로켓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군사적으로도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여기 로켓을 실는 물체를 페이로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페이로드에 인공위성이라든지 사람을 실으면 이제 우주로 진출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페이로드 대신에 미사일을 장착을 한다면 그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 로켓 기술 이전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왼쪽 좌측 하단에 있는 도표를 살펴보시면 우주 로켓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교한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위성을 우주로 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기술력이 거의 유사해요. 여기까지 가는 건 거의 유사한데, 다만 그 탄두가 다시 지구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우주로 발사되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민감한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력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도 굉장히 힘들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용입니다.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비용이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 기술 개발 비용이라든지 발사대 제작 비용, 로켓 발사 비용, 탑재체 제작 비용,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이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비용이 소모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로켓 발사 비용이었습니다. 이게 왜 로켓 발사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냐면, 여기서 우주가 지금까지는 로켓이 우주로 나아간 뒤에 페이로드를 우주로 보내고 나서 이 남은 로켓 부분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지금까지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대기 중에 타서 없어졌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발사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로켓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사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로켓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이걸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싼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사용된 비행기가 한 번만 사용되고 버려진다면 굉장히 그 비용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주 개발도 이 때문에 이렇게 기술력과 비용 때문에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에 이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기술이 바로 탄생합니다.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재사용 로켓입니다.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로켓이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로켓을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게 되는 로켓을 의미합니다. 로켓을 재사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로켓을 재활용함으로써 고정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발사 비용을 대폭 삭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로켓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 역추진 로켓인데, 궤도로 로켓을 쏘아 올려서 페이로드를 우주 궤도에 안착시킨 다음 이 로켓이 하강하다가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역추진 로켓을 통해서 재점화를 하고 수직으로 로켓을 착륙시켜서 이를 재활용한다라는 것이 이 재사용 로켓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 로켓 기술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발사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 아까 전에 제가 초속 7.9km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초고온의 열을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착지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역추진 로켓 점화 타이밍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이 고도의 기술인데, 이 기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인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 재사용 로켓을 지금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실제로 착지 장면을 제가 그림을 가지고 온 것인데, 이 로켓이 바로 우주까지 갔다가 착지한 장면입니다. 얘를 다시 재활용을 해서 발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재사용 로켓의 궤도, 좌측에 있는 거는 궤도를 나타낸 건데,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페이로드를 올리고 다시
착륙을 해서 재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재사용 로켓이 좀 더 활발하게 상용화가 될수록 우주 발사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제 다른 우주 산업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주 산업이 왜 발전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 재사용 로켓으로 인한 우주 발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사용 로켓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제가 실제로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기준으로 그 경제성을 비교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좌측 하단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발사 횟수에 따른 이제 마진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회 발사했을 때는 마진율이 18.5% 정도인데, 만약에 재사용 기술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10회를 발사하든 100회를 발사하든 마진율은 18.5%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비용이 발사함에 따라서 고정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사 횟수에 따라서 마진율이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진율을 상승한다는 의미는 다르게 말해서 발사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주 산업의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보시면 아직까지 1단 로켓만 회수 가능한 상황이고요. 2단 로켓은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또한, 그러니까 탑재체를 보호하고 있는 페이로드 또한 아직까지는 2번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재사용이 많이 된 로켓은 10회까지 발사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5월 달에 발사가 된 로켓인데, 팰컨 9 같은 경우에도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있는 것처럼 팰컨 9도 굉장히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재사용이 많이 된 게 10회까지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재사용 성공률은 90%를 현재 상회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회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마진율로 따지면 약 3배가 넘는 수치, 59%로 약 3배가 넘는 수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 산업이 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재사용 로켓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공위성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공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 로켓 발전으로 인해서 발사 비용의 감소는 우주 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우주 산업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또 향후에도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은 바로 이 인공위성 산업입니다. 인공위성 산업의 발전은 발사된 인공위성 개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인공위성 개수 추이를 제가 가지고 온 그래프인데, 2015년에 제가 처음으로 재사용 로켓이 발사가 됐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인공위성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2021년 1월 기준으로 제가 3,372개의 인공위성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지금 발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통계가 나오면 굉장히 더욱더 가파른 그래프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공위성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공위성에 대한 개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위성을 보통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땡땡 궤도, 땡땡 위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 있는 땡땡 궤도는 인공위성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지구 가까이 있느냐, 지구 멀리 있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궤도가 있는데 2가지 궤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저궤도, 그리고 2번째가 정지궤도입니다. 저궤도는 저희가 보통 LEO라고 표현을 하고, 정지궤도는 GEO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표 우측 하단에 있는 도표가 바로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굉장히 보시면 LEO는 가까이에 있고 GEO는 멀리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LEO는 궤도상으로 따지면 약 한 200에서 2000km, 그리고 GEO는 한
약 35,800km입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는 LEO는 이렇게 범위로 나타내는데 GEO는 정확하게 이렇게 한 개의 숫자로 나타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GEO를 도는 인공위성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GEO에서 지구를 공전하는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인 24시간으로 지구 자전 주기와 동일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GEO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전 주기가 지구 자전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저궤도에 있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돕니다. 약 한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잠시도 제자리에 안 있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어디로 위성을 많이 발사했느냐? 바로 이 정지궤도에 많은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지궤도는 제가 한반도 상에 있더라도 한 대만 올려도 이 한반도를 커버를 해줄 수 있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버 면적도 넓기 때문에 굉장히 임무 수행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정지궤도로 과거에는 많이 쏘아 올렸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 저궤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궤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지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신 신호가 굉장히 세요. 반대로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통신 신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궤도는 이제 잠시도 이 한반도 고도상에 있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는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하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를 해서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바로 이 저궤도 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바로 통신위성 그리고 관측위성이 있습니다. 먼저 통신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름에서 아실 수도 있겠듯이 저궤도 통신위성 이렇게 하면 지구 가까이를 도는 통신 역할을 하는 위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란 지구 저궤도에서 많은 수의 통신 위성을 배치해 지상의 케이블이 아닌 통신 위성을 통해 전 세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근데 굉장히 말이 길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이거 위성 통신망을 발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이 안테나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를 해볼 경우에는 정지궤도 위성통신과 이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정지궤도 위성통신은 굉장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통신 속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케이블 통신의 주요 시장이었던 기존 인터넷 시장과 대비해서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리를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 사진이 지구 저궤도를 이 위성들이 여기 하나하나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구 전체를 커버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구를 돌면서 위성들이 커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 어디에 있든 이 안테나만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비교를 해보면 이 텔러스라는 정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와 비교를 한 건데, 실제로 이 위성 속도에서 굉장히 빠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통신 위성 사업자들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광케이블 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휴대폰이라든지 집에 있는 컴퓨터, 대부분이 저희가 광케이블 통신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광케이블 통신이라고 봐야 되나? 사실은 저희가 무선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지국까지만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 기지국 간의 통신은 바로 이 케이블 통신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케이블 통신은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바로 이 인프라 설치가 힘든 도외 지역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성이 갖춰지지 않는 개발도상국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2021년 1월 기준으로도 60%가 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터넷 음영 지역 인구가 현재 40%를 넘는데 이게 환산을 하면 약 한 32억 명 정도, 전 세계 아직 32억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음영 지역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음영 지역이라는 개념이 없고 바로 이 음영 지역에 있는 인구들을 노릴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궤도 위성 통신 대표 사업자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 정부의 원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이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링크는 가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원앱은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세컨무버, 예를 들면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의 텔레셋의 라이프 스피드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화 시스템이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계획은 밝혔는데 한 2년, 3년 정도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와 원앱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타링크는 현재 서비스를 작년 10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 서비스에서 스타링크는 현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 인터넷 속도가 약 한 평균적으로 100mbps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운로드 기준으로. 이 100mbps가 어느 정도 속도냐,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기가 되게 힘든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회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0mbps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영상을 보는 정도는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나오진 않았지만 스타링크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조금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신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위성은 인공위성 중에서도 바로 이 관측위성입니다. 관측위성이란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측위성의 역할은 지형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기상 관측, 그리고 군사적 목적 감시 등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목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국가기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관측위성에 탑재된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또 전자광학 위성, 그리고 레이더 위성, 그리고 적외선 위성, 이렇게 또 분류가 됩니다. 전자광학 위성은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이거를 보기 때문에 물체의 색이라든지 화질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단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많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 촬영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반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더 위성이 나왔습니다. 레이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 레이더를 쏘아서 이에 반사되는 레이더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지표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색깔을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적외선 관측 위성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감지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보는 직관적인 분별력은 떨어지지만 광학이라든지 레이더 영상으로 파악하기 힘든 대상의 성질이나 형태 파악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인 용도 혹은 이게 국가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위성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관측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대상으로 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국가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이 관측 위성 기술이 AI 기술과 접목이 되기도 하는데, AI 기술과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죠. 굉장히 위성 영상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사진을 보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가 더 좋으실 텐데,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월마트를 관측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를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월마트를 관측 위성으로 촬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차된 차량들을 다 분석을 해요. 이게 몇 대인지. 그래서 이 차량 간의 이동을 파악을 해서 월마트의 매출을 1일 단위로 매출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항을 촬영을 해서 비행기가 어느 정도 주차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항공사의 매출을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원유 저장고를 또 촬영을 해서 이 원유 저장고의 옥상에 찍힌 이 그림자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원유가 남았는지를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가가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투자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 즉 딥러닝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위성 영상 분석 시장 전망도 굉장히 전망치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점점 성장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위성 영상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고, 위성 영상에 대한 수요는 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 우주산업은 어떠한 상황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이 우주산업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국내 우주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우주산업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글로벌 우주 국가들을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관련된 매출 규모보다는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을 얼마나 이끌고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국가기관이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얼마나 우주산업을 주도를 하느냐가 현재 우주산업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한국은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 올드 스페이스에 머물러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올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3년에 발사된 나로호라든지, 아니면 올해 10월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 그리고 각종 위성들, 차세대 중형위성, 군사위성, 대부분의 우주 사업들이 국가기관 주도로 이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모두 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간접적인 지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내 우주산업은 올드 스페이스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나와 있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주식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내에서 국가 수주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련 매출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사업의 마진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국가 수주의 한계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사업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업체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된 우주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국에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국내 산업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아직까지도 올드 스페이스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단계 가장 발전된 경우를 보시면 바로 미국이 될 수가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가 아닌, 나사가 아닌 민간이 우주 시장을 개척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블루 오리진을 중심으로 나사가 이 두 기업에 수주를 내리게 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로켓을 발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국가 대신에 로켓을 발사를 해서 돈을 받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민간이 우주 시장을 개척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기술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 영역을 민간 중심으로 개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들이 중심으로 나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도 크고 마진율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실 때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등과 같은 이렇게 좀 발전된 국가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를 단적으로 비교한 도표를 넣었는데,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국가적인 목표냐 아니면 상업적인 목표냐에 달려 있고, 그래서 이를 드라이브 거는 주체가 국가기관이냐 바로 기업이냐로 나뉠 수가 있고, 개발기관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개발기간도 굉장히 단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반대로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고비용의 국가 산업이 진행이 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고위험.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로켓이 많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 혹은 최근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든지 재사용 로켓, 혹은 우주 광물 채굴과 같은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국내 우주 산업으로 넘어와서 현재 10월에 저희가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 하면 가장 이제 처음 생각나는 거는 바로 2013년에 발사된 나로호겠죠. 그래서 나로호와 누리호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분명 나로호가 2013년에 2번의 실패 끝에 3번의 발사 시도 끝에 성공을 했는데, 나로호의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는 계기도 됐는데, 문제는 나로호는 100% 국내에서 제작된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제작을 해서 한계점이 굉장히 뚜렷한 발사였다라는 평가도 이어졌었는데, 반면에 올해 10월에 발사될 예정인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총 3단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단 로켓이 전부 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최초의 한국형 우주 발사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을 시킬 수 있고, 1단 로켓은 추력이 75톤급, 2단 로켓은 75톤급 액체 엔진 1기, 그리고 3단부는 7톤급 액체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1.5톤급의 위성 모사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위성 모사체라고 하면 실제로 위성의 역할을 하는 위성체가 아니라 위성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사체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사체 엔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연료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말 그대로 연료의 형태가 고체인 추진체를 말을 하고요. 액체 연료는 연료의 형태가 액체인 추진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간단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좌측 하단에 그림을 봐주시면, 좌측이 이제 고체 연료고요, 우측이 이제 액체 연료인데, 한눈에 봐도 고체 연료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구조가. 그래서 고체 연료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작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그런데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한 번 불을 붙이면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한 번 불을 붙이면 이게 연료를 다 소진할 때까지 불을 끌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력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안정성도 굉장히 불안정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액체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점화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최근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재사용 로켓과 관련된 부분인데 재사용 로켓의 핵심이 바로 이 재점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로켓, 우주 페이로드를 우주로 보내고 나서 불을 끈 상태로 떨어지다가 착륙하기 직전에 재점화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인데 고체 연료를 사용이 된다면 연료를 다 쓸 때까지 불이 붙어야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은 뒷부분에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서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를 보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60, 70년대 미사일을 개발하던 시기에 처음에는 고체 연료로 개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체 연료가 싸고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용이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제지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체 연료는 연료 특성상 언제든지 연료를 주입을 하고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하기 직전에 바로 꺼내서 불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를 간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반대로 액체 연료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연료 특성상 액체 연료를 넣어두고 보관을 해놨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습니다. 이게 발사하기 직전에 연료를 주입을 하고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를 언제든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79년에 맺은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제한된 사항만 있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지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지침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리한 조항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탄두 중량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때 가장 크게 제한을 받았었던 거는 액체 연료만 허용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 혹은 우주 발사체 개발에 있어서 이제 액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올해 폐지가 되기 전까지 이 42년 동안 굉장히 지속이 됐었는데요.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거리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탄두 중량을 해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개정이 있었는데 우주산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개정은 바로 작년에 2020년도에 개정된 4차 개정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미국과 개정을 했던 내용이 민간용, 즉 미사일용, 군사적인 용도가 아닌 민간용 우주 발사체, 우주 로켓에 한해서 고체 연료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사 예정인 누리호까지는 액체 연료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향후에는 기술적으로 좀 더 쉽고 제작 비용이 더 저렴한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주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종료됨에 따라서 방산 쪽에서도 로켓 기술이 개발이 되고 민간 우주 발사체에서도 기술이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저는 두 가지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통신 산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인텔리안테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측 위성을 제작을 하는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세트레가이는 관측 위성을 제작을 하는데 특히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중심의 신흥국들 중심으로 관측 위성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가 신흥국들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 세트레가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많은 우주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기술들 내용이 많고 또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